피츠버그 펭귄스와 사노세 샤크스의 NHL 스탠리컵 결승이 한창인데요. 피츠버그가 이제 7년 만에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동양 이글스의 소식을 전하는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가 신설됐습니다. 오늘 동양 이글스의 훈련 근황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4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47회입니다. 오늘 6월 8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연섭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HL 스탠리컵 이제 4차전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글쎄요. 시리즈가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너무 압도적인 경기 양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예. 지금 분위기로선 사실상 뭐 거의 5차전에 끝난 분위기가 아닌가. 예. 제가 1차전 끝날 때 얘기했었죠. 거의 8대2로 피츠버그가 앞서고 있다고.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의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2차전의 승리팀이 결국 우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견했던 손상호 기자였는데 2차전 승리팀이 피츠버그였어요. 네. 결국 그 피츠버그가 지금 앞서고 있는 형국이네요. 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NHL 스탠리컵 결승전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NHL 올 시즌인데요. 4차전까지 일단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손 기자님께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1차전 끝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죠. 3대2로 1차전 피츠버그가 기선제압을 했고 2차전, 3차전 두 번의 연장이었는데 2차전을 2대1로 피츠버그가 연장승을 거뒀고요. 3차전은 사노세가 3대2 연장승, 그리고 4차전에서 3대1로 피츠버그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시리즈 3승 1패로 피츠버그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 기자님이 2차전 승리팀이 곧 우승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승부였어요. 연장까지 갔었고 그 그렇죠. 경기에서 결국 피츠버그가 이기면서 지금 시리즈를 앞서고 있네요. 자, 4차전이 뭐 아무래도 피츠버그가 이긴다면 거의 우승 문턱까지 가는 것이고 또 사노세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차전이 아주 중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4차전 얘기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전 역시 분위기부터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그러니까 뭐 3차전 같은 경우도 피츠버그가 못했던 경기는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뭐 세노세한테 이제 연장에서 패하면서 어떻게 그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음에도 3차전까지 좀 앞선 경기를 펼쳤음에도 2대1로 좀 약간 쫓기게 됐는데 네. 그래서 세노세가 그 홈에서 열린 경기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올랐나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1피리어드 초반에 좋았거든요, 세노세가. 예. 서부 결승까지 보여줬던 그 세노세 특유의 포 체킹이나 뭐 그런 것도 좋았고, 근데 1피리어드 한 중반쯤에 그 세노세가 라인 체인지를 좀 약간 잘못하면서 캐슬이 이제 좀 그 퍽을 몰고 간 후에 그 쏜 슈팅이 그 마틴 존스 골리 그 마틴 존스가 리바운드를 크게 내주면서 이 피츠버그 수비수 이안 콜, 이 선수가 그 이번 플레이오프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첫 골을 성공시켰어요, 이 리바운드로. 네. 좀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또 진짜 의외의 선수가 또 한 번 이렇게 골을 넣었는데, 중요한 골을 넣었는데, 세노세로서는 팀의 세 번째 수비페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든 딜런, 로만 폴렉, 이 두 선수가 뛰는 그 세 번째 수비 페어가 불안 요소인 것 같아요, 너무. 예. 2차전에서도 필캐슬의 선취골 때도 어이없는 모습으로 실점의 빌미를 주더니 이번 그 4차전 그 콜의 그 선취골 때도 캐슬에게만 이제 딜런하고 폴락하고 이 두 선수가 달려들면서 콜은 완전 오픈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취골 내줬고, 그 이후도 피츠버그가 찬스를 많이 만들었고 파워플레이 찬스를 통해서 분위기를 잡았는데 또 이 피리어드 초반에 또 그 계속 부진하고 또 계속 조용했었던 말킨이 겨우 또 파워플레이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2대0으로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2대0 만들었던 순간이 어느 순간 좀 끝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세노세가 3피리어드 때 좀 달라붙으면서 2대1로 만들었고 이제 동점골 찬스도 많이 있었지만은 글쎄요, 피츠버그 워낙 잘해줬고 그 맷 머레이 피츠버그 폴리 선수도 너무 잘해줬고, 그래서
경기 종료 2분 전에 그 세노세 그 턴오버를 틈타서 또 한 번 그 의회 선수가 또 골을 넣어줬죠. 사라인에서 뛰고 있는 에리페어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이제 피츠버그 3대1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참 초반에 분위기를 좋게 가져갔던 사노세였지만 결국은 뭐 실수가 비일미가 돼서 또 첫 골을 그렇죠. 내주고 말았고요. 참 피츠버그는 계속해서 뭐 이안 콜 선수 시즌 첫 골이 또 이날 나오기도 했고 또 의외에서 또 4라인에서 골이 나오고 말이죠. 그렇죠. 역시 좀 분위기 자체가 피츠버그 쪽으로 계속해서 좋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4차전 전체적인 좀 총평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가능할까요? 이번 4차전이 이번 시리즈 처음으로 세노세가 피츠버그보다 더 많은 슈팅을 날렸던 경기였어요. 네. 피츠버그로서는 그 워싱턴과 그 6라운드였나 5차전이었나 6차전이었나 그 2라운드 이후로 13경기 만에 상대팀보다 더 적은 슈팅을 날렸던 경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피츠버그가 경기 내용이 안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찬스의 질이나 뭐 전체적인 좀 경기 분위기는 피츠버그가 더 좋았다고 생각했고요. 예. 1, 2차전은 아니었지만요. 게다가 또 이번 시리즈 내내 조용했었고 이번 결승전에서 내내 포인트가 없었던 그 예브게니 말키니 그 또 한 골 그 결승골 포함해서 2포인트 활약을 해줬고 또 이 포인트 활약뿐만 아니라 또 공수 반면에서 또 피지컬 플레이도 아주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로스비가 사실 3, 4차전에서는 그 상대 그 수비수인 그 블라식 선수한테 좀 약간 막히면서 움직임이 아주 좋지는 못했는데 또 2009년 플레이오프 그 당시 피츠버그가 우승했을 당시에 그 MVP 출신인 말킨이 살아나니까 또 크로스비가 또 약간 부진한다고 해도 큰 걱정이 없더라고요. 네, 역시 뭐 또, 이름값을 네. 해주는 선수들이 역시 그렇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네, 그쵸. 결국 또 이름값이 또 있는 선수들이 또 해주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피츠버그가 4차전 그 이 피리어드 말킨의 골 전까지 파워플레이 성공률이 그 0%였거든요. 네네. 6번인가 7번인가 모두 실패했는데 그렇다고 움직임은 아주 좋았어요. 파워플레이 때 정말 아주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또 파워플레이에서 그런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살렸던 것도 사실 그 피츠버그의 상승세의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 마침내 4차전에서 말킨의 골로 첫 파워플레이 골이 터졌고 또 이 골이 결승골로 연결돼버린 반면에 세누세는 두 번의 파워플레이 찬스 모두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거든요. 예. 서부 결승까지 그 막강했던 파워플레이 모습이 세누세로서는 많이 없어진 게 참 아쉽고 또 골리 싸움에서도 피츠버그가 4차전에서 완승을 거뒀어요. 예예. 그 세누세가 더 많은 슈팅을 날렸고 특히 3피리어드 좀 추격하는 입장에서 세누세는 아주 무서웠지만은 또 피츠버그 이 루키 골리 맷 머레이 이 선수가 한 3-4개 정도는 완벽한 찬스를 막아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3차전에서 사실 좀 쉬운 실점을 한 2개 정도 내줘가지고 그래서 피츠버그가 졌잖아요. 그래서 루키 골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또 4차전 완벽하게 또 컴백하면서 이 머레이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연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좀 약간 부진한 경기를 펼치더라도 그 다음 경기에서 아주 또 뭐 MVP 활약을 하면서 진짜 뭐 21살인가 22살밖에 안 되는 이 신인 골리인데 정말 스타가 탄생한 것 같아요. 네. 맨 머레이 골리에 대한 우려가 계속 따라다녔었는데 하지만 뭐 전혀 끄떡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머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현석 기자님은 4차전까지 쭉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번 4차전까지를 뒤돌아보면 확실히 좀 실수를 한 번이라도 크게 한 팀이 결국 이제 그 실수의 대가를 크게 치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틱을 놓치면서 그 턴오버가 한 번 났었던 그 장면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지역에서 이제 폴락 선수, 아까 말씀드린 폴락 선수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한 게 결국은 또 화근이 됐었죠. 그리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머레이 선수가 거의 뭐 두 개를 좀 하나가 뭐 두 개가 완전히 좀 좋지 않는 모습으로 실점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됐고요. 마지막 4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트럴 존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샥스가 최종 역습을 펼치는 그런 장면에서 거기서 또 턴오버가 나오면서 쐐기골을 먹었던 게 결국은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수가 지금까지의 승부를 다 가른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타운스가 좀 더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턴오버 싸움이
이 4차전까지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피츠버그 펭귄스와 산호세 샤크스의 스탠리컵 결승 이제 5, 6, 7차전 길게 3경기가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두 팀의 대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NHL 플레이오프 스탠리컵 결승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피츠버그가 3승 1패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잡고 있는데 피츠버그가 이번 그 산호세와의 시리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압도적인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손 기자님, 네. 피츠버그 쪽에서 좀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그 스탠리컵 우승을 차지한 팀은 결국 그 좀 깜짝 스타들이 좀 나타난 법이에요. 뭐 작년에도 시카고 우승할 때 3, 4라인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체킹라인 센터인 뭐 벌매치나 이런 선수들이 좀 그 중요할 때마다 골 터트려주면서 좀 시카고가 그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피츠버그가 잘된 팀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 뭐 코너 쉘이나 브라이언 러스트나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명 선수들이 정말 좀 중요할 때마다 또 골 터뜨려주고 또 역시 이렇게 좀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이렇게 터뜨려주니까 역시 공격진의 깊이가 역시 진짜 피츠버그가 이렇게 좀 우승까지 1승까지 남겨두게 된 좀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예. 네, 피츠버그가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좀 찬스에 비해서 골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마틴 존스, 세누세 골리가 워낙 잘해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뭐 이번 시리즈 내내 그 4차전 제약은 다 한 점차 승부였잖아요. 근데 1, 2차전 같은 경우는 한 3, 4점 차 나도 뭐 전혀 놀랍지 않을 그런 경기 내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츠버그가 좀 약간 운이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게 이렇게 1라인부터 4라인까지 모두 번갈아 가면서 찬스를 만들고 득점도 골고루 넣어주고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피츠버그를 보면 1라인부터 3라인까지 정말 뭐 스코링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크로스비 라인, 말킨 라인, 그리고 또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뜨거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헤글린, 보니노, 그리고 캐슬, 뭐 HBK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스코링 라인이 번갈아가면서 득점 차지하고 득점 넣고 있고, 그러니까 1차전을 보더라도 이 세 개의 라인에서 한 골씩 터뜨려줬고 2차전에서도 그 HBK 라인이랑 크로스비 라인이 한 골씩 터뜨려줬거든요. 예. 그뿐만 아니라 4차전에서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뭐 수비형 수비수 이인콜이 올 시즌 첫 득점을 결승전에서 성공시키지 않냐. 또 4라인 공격수인 페어가 또 쐐기골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1라인부터 4라인까지 진짜 어느 라인에서 득점 터뜨려줘도 놀랍지 않은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라인이 무섭지만은 특히 그 캐슬이 중심이 되고 있는 HBK 라인은 정말 대단해요. 네. 3명의 선수가 그 엄청난 스피드와 적극적인 체킹으로 계속해서 찬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크로스비 라인하고 말킨 라인에 이은 좀 3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라인의 스피드를 세누세의 수비진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토론토 팬이 아닌 그 팬의 입장에서는 좀 속 시원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그 필 캐슬이 작년만 해도 토론토에서 진짜 쫓겨나다시피 좀 피츠버그로 트레이드 해온 선수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그 토론토 팬들한테 정말 많이 뭐 비난도 많이 받았고 뭐 그랬는데 이 캐슬이 이 플레이오프에서 22경기에서 21포인트로 팀 내 포인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 MVP 강력한 후보인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그 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피츠버그가 캐슬의 활약 속에 우승을 차지한다면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도 조롱했었던 팬들이 토론토 팬들이나 언론들에게 한 방 먹이는 셈인데 개인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피츠버그를 좀 응원하는 것 같아요. 네, 참 피츠버그가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토론토에서 넘어온 선수가 또 팀의 우승에 지금 주역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도 이채롭습니다.
필 캐슬 선수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이현숙 기자님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HBK 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여기가 라인 미스매치가 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비가 상대방 스코어링 라인이 거의 사실상 세 라인인데 이 라인이랑 이제 산호세 수비 1, 2, 3이랑 이렇게 맞대응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산호세 세 번째 라인인 딜런과 폴락 선수죠. 이 선수가 정말 이 선수들이 진짜 이 HBK 라인 스피드를 아예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사실 그 산호세 탑4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까지는 이제 뭐 적당하게 다 이제 맞춰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라인이 너무 이제 스피드를 이제 상대방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막는 과정에서 정말 좀 수비적으로 실수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이 좀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피츠버그 이번 플레이오프의 가장 역시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라인이 다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정말 4라인 같이 뛰는 1라인부터 4라인까지 다 4라인 같이 뛰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는 이제 산호세보다 좀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피츠버그의 가장 강점은 역시나 스피드, 공격의 스피드 아닙니까? 근데 예. 여기 보면 이제 산호세가 조금씩 적응을 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씩 이제 경기가 진행되면 시리즈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조금 적응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역시나 여전히 속도전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기본적인 실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뉴트럴존 이제 진입하는데 한번 패스를 주는데 거기서 이제 스틱을 맞고 뭐 나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패스가 연결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서 피츠버그가 조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 또 실점으로 이어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속도전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이제 양 팀 다 생각보다 덤프인 이제 퍽을 이제 깊이 집어넣고 그거를 따라가서 다시 퍽을 잡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덤프 앤 체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플레이를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피츠버그가 좀 더 스피드가 빠르니까 여기에서 덤프를 한 다음에 퍽 체이스를 해서 결국 따내는 쪽이 좀 더 많더라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격을 이끌어 나가고 혹시나 퍽을 못 따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이제 심지어 두 명의 공격수까지 이제 굉장히 뭐 상대방의 진영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압박을 가해서 턴오버를 유도해서 다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피츠버그가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속도전에서 산호세를 제압하고 있다. 예, 그 중심에는 아까 숨 기자님 말씀 주신 HBK 라인이 더 가장 돋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또 그 중심에 또 캐슬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크로스비와 말킨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글쎄요, 뭐 기대치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조용히 자기 역할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크로스비하고 말킨이 이 두 선수가 2009년 우승 당시에 보여줬던 압도적인 모습은 사실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두 선수가 그 플레이오프 24경기에서 무려 그 67포인트를 합작했더라고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22경기에서 34포인트밖에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7년 전에 비해서는 50% 정도밖에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그렇군요. 하나 그 번갈아 가면서 또 제 몫을 해주기 때문에 이 피츠버그가 그 우승까지 1승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크로스비가 1, 2차전을 지배했었다면은 4차전은 말킨이 지배했던 것 같아요. 팀이 네.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이렇게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터져주면서 진짜 터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진짜 팀을 정말 캐리할 정도로 진짜 터져주면서 각각 뭐 두 번째 우승을 목전에 두게 됐는데 네. 네, 그래서 이 크로스비 결국 그 선수층이 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두 선수가 또 제 몫을 해야지 또 피츠버그가 피츠버그가 또 살아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리고 또 수비진도 생각보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결승전 앞두고 세노세에 좀 약간 우세를 점쳤던 이유가 피츠버그의 약간 수비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세노세 약간 좀 그 피지컬하고 좀 이렇게 뭐 조 돌튼이나 뭐 로간 코치나 이런 좀 덩치 큰 선수들 공격진을 막아낼 수비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
공격진을 힘으로 깎아내리기보다는 스피드와 좀 약간 몸을 날리는 허슬로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세누세의 공격 루트를 진짜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누세가 어찌 해가지고 뭐 겨우 슈팅을 한다고 해도 몸을 다 막아내는 것 같아요.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네네. 또 그 블락을 피해서 슈팅을 하더라도 이 골린 머레이가 막고 있고, 그러니까 세누세로서는 진짜 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공격 루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몸으로, 세누세 입장에서는 몸으로 진짜 지난 4차전 그 추격골 넣었을 때처럼 약간 몸으로 낑겨서 넣거나 아주 간혹 나오는 좀 상대 수비진의 실수를 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누세 입장에서는. 예. 연습 기자님, 피츠버그의 수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수비진들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트레버 데일리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플레이오프에서 아웃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공수양면으로 정말 피츠버그에 기여하는 바가 정말 컸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브라이언 두몰린 선수가 생각보다 잘 메워주면서 수비가 굉장히 투지 있게 잘하더라고요. 산호세는 결국 이제 1라인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1라인이 이제 피츠버그의 진영에서 공격을 전개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퍽을 가진 선수한테 지속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격 아예 전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수비의 조정이 정말 잘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설리번 감독이 확실히 지금 좀 용병술 같은 부분에서도 피터 데브 감독보다 약간은 앞서는 모습이 지금까지 4차전까지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다고 봐요. 이제 페널티킥이 끝난 이후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페이스오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팀에서 가장 페이스오프가 뛰어난 선수들을 한 라인에 넣어버립니다. 크로즈비 선수와 맥컬렌 선수를 한 라인에 넣어서 만약에 한 명이 폴 스타트를 해가지고 빠지는 상황이 나오도 그 다음 페이스오프맨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와서 페이스오프를 따낸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쉬는 모습이 나오면 그 뒤에 크로즈비랑 말킨을 한 번에 넣어가지고 화력을 집중화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약간은 이제 다채롭게 패를 구성하는 모습이 정말 돋보였다고 보거든요. 뭐 아직 그거에 대한 성과는 그렇게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자체가 이제 좀 더 용병술에서 한 발 앞서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산호세가 참 대단한 기세로 스테이니컵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결승에서 피츠버그에 좀 눌리는 형국이에요. 산호세가 이렇게 좀 잘 안 풀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주축 선수들이 뭐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세누세한테는 그 어떻게 보면 좀 공격수 빅4, 뭐 사실 그 공격력을 갖춘 수비수 브렌트 번스까지 합하면 빅5라고 할 수 있는데, 이 5명 선수가 서부 결승까지는 그 18경기에서 무려 96포인트를 합작했거든요. 5선수가. 평균을 따지면 5명의 선수가 각 한 경기당 평균 5포인트씩 이렇게 5포인트를 넘는 좀 기록을 했는데, 이번 결승전 4경기에서는 그 현재 그 5명의 선수가 딱 7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을 따지면 1.75포인트인데 뭐 거의 4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5선수가 정말 제 몫을 해야 되죠. 특히 좀 파벨스키 이 주장 선수가 사실 뭐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있는데, 파벨스키가 이번 4경기에서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하고 있고, 뭐 그래서 가뜩이나 좀 약간 선수층이 그렇게 아주 두텁지는 않은 데다가 그 1라인에서 같이 뛰고 있는 그 파벨스키랑 똘튼이 같이 뛰고 있는 토마스 헐틀이 또 부상을 또 빠지다 보니까 공격력에서는 또 많이 좀 글쎄 약점을 보이고 있고,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 결국 해줘야 될 선수들이 막상 스테이니컵 결승에 와서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게 산호세로서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자, 1승 3패로 뒤져있는 산호세인데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1승 3패에서 이제 3연승을 해야 뒤집을 수가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를 보니까 1942년 무려 74년 전이에요. 뭐 토론토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그 1승 3패로 뒤지고 있다가 4대3으로 그 우승을 차지한 이후로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4년 전에 한 번 있었군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게다가 또 피처가 진짜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약간 뭐 소셜 미디어, SNS를 보더라도 피츠버그가 사실상 우승을 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가해지는 게, 사실 경기 내용 자체도 피츠버그가 매 경기 진짜 세누세를 압도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그 세누세가 기적을 일궈내려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빅5의 큰 활약을 절실하고
수비진이 그 피츠버그 수비를 이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피츠버그가 3경기 내리진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피츠버그 홈에서 열리는 5차전에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뭐 지더라도 6차전에 안에는 반드시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피츠버그가 통산 3번의 우승을 차지했지만 지금까지 홈에서 우승을 확정 지은 적은 없는데 이번 5차전에서 홈에서 그 우승컵을 스탠리컵을 줄 수 있을지 그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우승보다는 예. 5차전에서 끝낼 수 있느냐? 홈에서 하느냐, 원정에서 하느냐. 네. 5차전이 피츠버그 홈에서 6월 9일,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 6월 10일 금요일 오전에 경기가 열리는데요. 이날 과연 우승컵을 들어 올릴지,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관전 포인트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현숙 기자님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예, 전반적으로 피츠버그가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 있고 4차전 같은 경우에 슈팅이 밀렸던 이유는 3피리어드에서 걸어 잠궜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또 결국은 또 아마 또 앞섰을 거예요. 그 경기도.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빅5가 약간 제 모습을 찾아서 좀 득점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이제 이거 이렇게 3대1 이런 상황이 나오면 뭔가 흐름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거는 뭐 부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진했던 선수가 갑자기 제 모습을 찾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기적 같은 일이군요. 예, 그런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변수가 나와도 질 것 같아요. 이미 흐름이 너무 많이 넘어와서 예, 아니 근데 사무세가 파벨스키가 막 5개씩 꽂아 넣어도 힘들지 않을까. 찬스 자체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데보어 감독이 말을 했던 것처럼 뭐 저 피츠버그는 슛을 어디에서든 쏘기 때문에 뭐 우리는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선수들도 경기 중에서 찬스는 그렇게 적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스에서 이제 좀 완벽하게 바꿔내면은 조금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난타전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네. 역시 뭐 현실은 냉정한데 그나마 연숙 기자님이 좀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사실 좀 더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올 시즌에 참 사노세 대단했는데 뭐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됐는데 일단은 뭐 끝까지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겠죠 뭐. 예. 자, 스탠리컵 결승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손성우 기자님 오늘도 소식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뭐 끝나 있겠죠. 예. 이 파이널 얘기 갖고 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인터넷 47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박힘찬 PD가 동양 이글스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요새. 네, 요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시간에 골리가 없다 보니까 나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 근황, 팀 근황 소식을 접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들에 대해서는 뭐 많이 소식도 알려지고 뭐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상대적으로 동양 이글스에 대해서 뭐 소식은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지라 뭐 굳이 그러려고 간 건 아니고요. 네. 단순히 그냥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훈련장이 그래서 그냥 그 이유는 너무 표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딱히 뭐 그래 우리가 뭐 비춰지지 않는 동양 이글스를 밝게 비춰주리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건 접근한 건 아니지만요. 이 시간이 뭐 네.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는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의미를 네. 부여하자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에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름 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이제 달린다 아이스하키를 한다라는 어찌 보면 뭐 미니 다큐 내지는 영상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저희 비하인드 넷이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라 하는 동양 이글스 근황을 전달하는, 팀을 소개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공개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지난주에 다 예고편 비슷하게 프롤로그가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반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차이가 있다는 건 무슨 이게 얘기인가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동양 일스가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팬들도 그만큼 좀 덜 하고 약간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그런 팀이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앞으로 많이 계속해서 2회, 3회, 4회 뭐 네, 노출이 많이 나오면서, 되면 될수록 팬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라는 새로운 어떤 컨텐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에 발맞춰서 오늘 저희 비하인더 넷에서도 동양 이글스의 좀 근황 또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어차피 영상으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게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영상으로 다 만나실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언급하고 거기에 이제 영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살들을 붙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동양 이글스의 소식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박힘찬 PD가 동양 이글스 내에 들어가게 된 계기도 골리라는 포지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뭐 그것이 계기가 됐던 것도 같은데 네. 지금 이창민 골리가 빠지면서 이승엽 골리만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승엽 골리마저 지금 부상으로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팔꿈치 인대 부상이 훈련 연습 게임 도중에 있어서 잠깐 쉬고 있고요. 뭐 훈련을 참여를 해도는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이게 하다 안 하다 운동하면은 이제 부상 부위가 좀 더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시즌 좀 여유가 있을 때 먼저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 혼자 할 뻔했으나 다행히 그 사이에 이제 대만에서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마샬이라는 이제 골리를 영입을 했는데 새로운 골리가 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승엽 골리는 치료에 전념하는 가운데 저하고 마샬 골리하고 둘이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샬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뭐 알려진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저도 영어가 안 되고 그 친구도 영어가 잘 안 돼서요. 깊은 대화는 아직 나눠보지 못했고요. 일단 대만에서 왔다라는 거, 이름이 마샬이라는 거, 나이는 이승엽 골리하고 얼추 비슷하다라는 거, 그 정도 정보만 알고 있고요. 그냥 훈련 때 눈웃음으로 이제 인사만 하면서 같이 서로의 플레이를 보고 있는데, 저는 항상 감탄하고 그 친구는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동양 이글스의 새로운 식구가 됐는데 이 마샬이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정보가 좀 키워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지금 동양 이글스에 대만 선수가 2명이 있는데 그 웽투라는 이제 작년에 웨이브즈에서 뛰었었던 웽투라는 그 공격수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샬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지금 웽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 대만에 잠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마샬 선수도 다음 주에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좀 그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를 통해서 소개를 하면 어떨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요즘 뭐 팀 분위기는 어떤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방준호 코치의 얘기를 좀 들어봤다고요? 네, 엊그제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다음 주 나갈 방송 분량인데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에 먼저 일단 목소리로 먼저 지금 최근 동양 이글스의 흐름 그리고 분위기를 먼저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준호 코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한국 하키 입장으로서는 대명 킬러 웨이즈가 생김으로써 뭐 후배들이나 저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좋은 길이 열려서 좋은 무대로 갈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또 팀의 코치 입장으로서는 뭐 저희 팀에서도 분명히 빠져나간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인원수가 좀 채우기가 어렵다 보니 감독님이랑 상의 끝에 선수를 올해는 플레잉 코치로 하게 됐습니다. 계속 하던 거여서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코치 겸 선수라는 게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되고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힘든 거를 참아 이겨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대만에서
골키퍼 1명, 플레이어 공격수 1명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작년 시즌에 부상자가 워낙 많아서 이번 시즌 준비는 좀 차근차근 지금 운동도 시작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뭐 바로 이렇게 몸을 올리기보다는 뭔가 기본기부터 스케이팅이나 뭐 이런 체력 훈련부터 해서 부상 방지를 최대한 막고 시즌을 길고 부상 선수 없이 시즌을 마치는 게 감독님이랑 상의한 끝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 4월이죠. 4월에 팀을 창단해서 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아시아 리그로 빠져나간 선수들이 많아서 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동료였던 선수들이 좋은 팀으로 갔지만 또 저희 내부에서는 허탈함도 있었고 많은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해서 좀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그래도 뭐 마지막에 태환이 형 중간에 태환이 형도 오고 구용 형도 오고 많은 선수들이 다시 열심히 해서 코리아 리그에는 좀 아쉽게 성적을 좋게 못 냈지만 그래도 종합선수권 때는 나름대로 동양 이글스란 팀이 어떤 이미지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저희만의 플레이를 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지금 어린 선수들도 있고 공백기가 있었던 선수들도 있어서 뭔가 지금 당장은 시합 계획 같은 거 지금 딱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포메이션이나 전술 부분보다는 기본기나 체력 훈련 그런 거를 위주로 해서 저희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자체 게임을 많이 뛰면서 쉬었던 선수들이 감각을 회복하기에는 그것만 한 게 없다고 감독님이 판단을 내리셔서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자체 게임이나 뭐 패스, 스케이팅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우선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2주 뒤부터는 대학교 팀들이랑 연습 게임 계획도 잡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합 준비를 해서 뭐 포메이션이나 전술적인 부분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좀 좋았던 선수들이 솔직히 많았어요. 올해보다. 그러니까 상무로 뭐 성진이나 정현이나 상무로 갔고 대명으로 태환이 형, 재영이, 창민이 뭐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었는데 동욱이도 대학교를 진학을 했고 근데 올해는 그 선수들이 다 나감으로써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뭐 정현이가 많이 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성진이가 해준 부분도 있었고 태환이 형이 있음으로써 뭔가 강력한 디펜스 역할을 했었고 재영이도 마찬가지. 근데 올해는 공백기도 많고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뭔가 단합은 솔직히 말해서 작년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 발 더 타고 열심히 해서 팀적으로 똘똘 뭉쳐서 뭔가 기대가 되는 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동양 이글스를 작년부터 응원해 주신 분들과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매주 저부터 시작으로 매주 한 명씩 선수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시합 한국 국내 시합 때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 이글스의 방준호 코치였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기본적인 훈련만 소화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예,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팀을 진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가장 필요한 건 기본기 그리고 체력, 그 다음에 경기 감각 뭐 이런 것들인데 벌써부터 전술훈련하고 뭐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뭐 다다음 주부터 뭐 해서 뭐 연습 게임도 좀 하고 한다니까 그 부분들도 저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네, 촬영을 하고 같이 소식들을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인터뷰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고요. 네, 열심히 또 따라다니고 도우미 역할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해주셔서 또 인상적이네요. 만들고 있는 저보다 더 기대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괜히 좀 부담되는 게 없잖아 있는데, 네, 열심히 홍보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를 좀 만나봤는데 지금 그 동양 이글스에서 최근에 빠져나간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대명 킬러 웨일즈로 간 선수들도 있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가 됐어요. 상무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이제 상무로 입대를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네, 동양 이글스에 2명이 있는데 염정현, 이성진 선수죠. 이 두 선수는 사실 동양 이글스 전력의 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공격진의 핵이었는데 뭐 방코치도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선수임에는 틀림없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뭐 동양 이글스 훈련을 계속 같이 손발을 맞춰보면서 입대 전까지 그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 네. 그 마지막 운동 때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염정현 선수, 이성진 선수인데요. 네, 어차피 내일 영상으로 만나보실 건데요. 네, 여유 있으시면 목소리를 한 번 더 미리 만나보시는 것도. 6월 13일에 입대를 합니다. 이 두 선수가.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네. 동양 이글스 선수로서의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발언? 뭐 제대하고 다시 돌아오면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의 인터뷰 만나보시죠. 그래도 대학교 때 선후배였던 선수들과도 같이 하고 또 새로운 선수들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었던 걸로. 개인적으로는 성적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은 솔직히 못했었고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는데 뭐 부상 선수들도 많고 그랬었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합격이 되고 나니까 되게 홀가분하긴 한데 또 막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때 시간이 좀 갑작스럽게 가는 기분도 있습니다. 상무에 가서는 아무래도 제가 하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 전역한 분들처럼 선배들처럼 저 역시도 하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양 이글스 46번 이성진입니다. 그동안 동양 이글스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좀 창단하고 첫 나가는 게임이어서 팀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보다는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운 게 많이 아직 남아있어요. 플레이나 이런 거는 뭐 아무래도 저는 아시아리그에서 뛴 경험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랑 해서 뭐 아시아리그에서 할 때보다는 조금 여유도 있고 조금 더 플레이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상무에 가면은 뭐 당연히 아시아리그에 나갔었다면 더 좋겠지만은 이제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기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또 2년 동안 제 그 기능이나 아니면 제 실력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동양에 와 있는 선수들이 뭐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나이가 좀 있는 제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팀을 가지 못해서 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주눅들지 않았으면 좀 좋겠고 좀 동양 이글스도 어찌됐든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좀 진짜로 자기 뭐 대학교라던가 뭐 진짜 실업팀이나 이런 자기 팀으로 생각하고 조금 진짜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말고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염정현입니다. 지난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상무에 가게 됐는데 상무팀에 가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응원과 성원 보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동양 이글스의 염정현 선수, 이성진 선수였습니다. 13일에 군대 갑니다. 네. 두 선수의 인터뷰가 좀 어떠셨어요, 두 분은? 하키를 좀 더 놓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에 안도감을 선수 본인들이나 저나 같이 느끼는 것 같고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염정현 선수가 이제 그 남아있는 지금 있는 2기 선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올렸던 내용이 좀 인상적이었고, 네, 저 개인적으로도 얘기 지금 선수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올 시즌을 임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었고요. 예.
이현숙 기자님은 이 두 선수가 이제 상무로 가게 되는데 앞으로의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도 상무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앞으로 하키를 더 할 수 있다는 이제 선수 커리어가 끊기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수 커리어가 일단 한번 끊겨버리면은 다시 복귀를 해도 뭐 이게 힘들죠. 힘든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근데 뭐 사실 뭐 이번에 아쉽게 아시아리가 안 나가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하키를 계속 한다는 자체가 공백이 없다는 자체가 이 선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소식이지 않나. 물론 뭐 본인들도 확실한 실력이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이제 끝나더라도 이제 그 뒤에 또뭐 하키 선수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소망으로 종합 선수권 때 이 팀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제 종합 선수권 같은 경우에 A조, B조가 나눠지는데 한 그룹에 대명과 상무와 동양이 한 그룹으로 묶이면은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추첨을 누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미뽑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재밌겠네요. 네. 전력들이 다들. 어쨌든 염정현 선수, 이성진 선수 군대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 큰 선수가 돼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가 매주 금요일에 공개가 되겠고 또 그리고 달린다 아이스하키를 한다 이건 매주 수요일에 네. 지금 공개 예정입니다. 네. 달린다 아이스하키를 한다에 대한 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또 궁금한데요. 이번 주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제가 여러 팀들을 돌아다니면서 영상들을 담아놨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한 주 한 주 공개하는 거고요. 내용들은 뭐 일반 다큐멘터리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짧게 나갈 것 같고요. 네. 아이스하키에 대한 미니 다큐. 네, 그 정도로만 컨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여러 팀들도 나올 거고 또 여러 선수들의 얘기가 또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비시즌 동안에 또 즐길 거리가 하나 더 는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내용들은 항상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거의 실시간과 같이 같이 공유하고 보고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유가 되는데 그 뒷 이야기들은 또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담겨놨던 내용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살짝 제 생각도 녹여서 네. 네.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공개되고요. 목요일에 비하인드넷 나가고요. 금요일에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 나가고요. 네, 비시즌이 더 계속 바쁜 것 같아요. 달립니다. 여기도 달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벌려놓은 일이니까요. 열심히 네. 달려주십시오. 네. 네. 자, 비하인드넷 47회 함께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네요. 6월 8일 수요일부터 2016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 역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되겠고 8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뭐 방식은 같죠? 네, 7팀이 참가를 하고 풀리그를 돌게 되고요. 네. 대진을 보니까 마지막 경기가 좀 눈길을 끌죠. 마지막 경기 6월 23일 시상식 바로 직전 경기가 지금 경기고와 중동고의 대결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네. 지금 1차 리그의 우승팀이 경기고고 준우승팀이 중동고였고요.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끝난 춘계 연맹전에서 또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는 중동고가 이겼어요. 네. 좀 재밌는 라이벌 구도가 생긴 것 같아 좀 네. 기쁜 마음이 들고요. 올 시즌에 아주 그 1, 2위를 계속 다툴 것 같은 이 두 팀인데 네. 또 이번 2차 리그의 마지막 경기 일정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아주 흥미롭게 됐네요. 네, 일단은 가장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나머지 게임들은 안 봐도 되는 거냐라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 춘계 연맹전에서도 좀 변수들이 많이 나와서 뭐 보성고가 경복고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또 막 선덕고나 아니면은 다른 팀들의 그런 또 새로운 모습 내지는 뭔가 이 뜬금포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다른 팀들의 경기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팀들이 또 경기고나 중동고한테 항상 지느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또 한번 발목이 잡히고 또 변수가 생기고 그러기 마련이라서 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께나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가서 경기 영상을 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은 이번 2차 리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아무래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1, 2위는 그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고 지난번에 작년까지 강호했던 이제 경복고가 1차 리그에서 굉장히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를 이제 좀 갈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충계 연맹까지도 안 좋은 모습이 나와서 네, 분발이 좀 약간은 필요하죠. 그 네, 분발이 보성고한테 필요한데. 졌었는데 또 2차 리그 첫 경기가 경복고가 보성고전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하면은 또 그리고 고교 이런 경기가 재밌는 이유가 선수들이 아직까지 정신적으로는 조금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또 유심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기량도 한 주 한 주 바뀌고 그렇습니다. 1차 리그에 종용했던 선수가 갑자기 막 2차 리그, 3차 리그에서 대활약을 하고 네.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1차 리그 때는 보니까 1학년, 2학년 선수들의 활약 여부가 팀 성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이미 봤었기 때문에 그렇죠. 2차 리그도 좀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마지막 날의 경기가 아무래도 좀 주목도가 좀 가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뭐 이 팀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번 발목을 잡힌다든지 네. 이런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저도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6월 8일부터 23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2차 리그 진행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장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이 이제 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예,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예, 장을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관 시간이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네. 뭐 오후 4시 경기도 있고 뭐 낮 12시 경기도 있고 좀 그러네요. 아침 10시 반 경기도 있으니까. 네. 세밀하게 좀 살피시고 가야 네. 정확한 관람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온더스포츠.tv 그리고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있고요. 팟빵 아이튠스에도 올라가고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캐스트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니 다큐, 인사이드 동양 이글스 포함해서 영상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김태범이었고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